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쏙쏙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의 토론자 모셨습니다. 먼저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감 때문에 좋습니다, 그죠? 예. 워낙 중요한 행사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동안에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국감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여행 안 다녔습니까? 뭐 작은 애가 고2라서요. 아, 예. 새벽밥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뭐 어디 공부하시고 뭐. 예. 저는 뭐 이번 일요일 날 또 어디 잠시 강원도로 강원도 자주 가시더라고 예.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하는 그래요? 마음과 함께. 그래요. 3개월 남았죠? 평창 동계 올림픽.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잘 되길 바라고 됐으니까 잘 되겠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김희연 전 의원,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영전을 하셔서 제가 지금 투입됐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닌가요? 그 금융관리공단 전주에 있는 이사장. 네. 그 연봉도 좋다 그러던데 거기요. 법인카드도 실력이 쓸수 좋습니다. 있고. 실력이 네, 예. 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기 오시는 여권의 패널 분들은 다 좋은 데 가시더라고요. 아, 진성준 전 의원은 청와대로 가고. 정무비서관요. 저는 뭐 지금 좋은 데 있습니다. 대변인. 아, 그래요? 대변인이 뭐 최고죠, 뭐 사실. 아니, 월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여당인데 왜 월급이 없어요? 여당이라도 대변인 정무직은 월급이 없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진성호 전 의원께서 이제는 여자 두 분하고 이렇게 대결하시게 저도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진성준 전 의원을 할 예. 때는 사실은 그렇죠. 좀 제일 재밌었어요. 오래됐어. 그때는 1대1로 예. 하다가 같은 지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성주 의원은 좀 젠틀맨 스타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여성분인데 전 집에 가면 딸하고 와이프 그렇게 해서 여성분한테 치여서 하는데 네. 또 이 토론조차도 이렇게 여성분 두 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제가 남성이니까요. 예. 많이 편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정치계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많아지는 거는 네. 좋은 현상 같습니다. 김정 전 의원께서는 잘 아시죠? 두 분? 선임입니다. 선임 대변인. 제가 부대변인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민주당 시절에 예. 제가 국민의당 오기 전에 같이 함께 열심히 하셨던 의원님이셨고요.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맹활약 중이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래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원도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가시는 거 좋아하시고 제가 시댁이 원주라 강원도고 강릉 출신인데 또 네. 네. 저도 강원도- 고향 문막인데. 맞습니다. 오늘 네. 특혜 방송에 예. 강원도 방송이 강원도 되면 방송. 네. 박수 박수. 여기다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2개 놓고 앞으로 방송해도 좋을 듯한데요. 여당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뭐 티켓 같은 거 안 나옵니까? 저희가 그 의원들이 샀어요. 그래요? 예,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왈가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생중계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이제 홍종학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상당히 그 치열한 논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에 언론에서 검증이 세게 이루어진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고 하면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늘 하나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는 관심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저도 뭐 조금밖에 못 봤지만 느낌은 그겁니다. 자,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맞느냐, 이 능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과거에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과연 장관 후보감이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홍종학이라는 후보자도 장관감이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주 쉽게 갈 거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네. 홍종학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파괴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법을 떠나서 초등학생 아주 어린애한테 집을 갖다가 뭐 사주고 물려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던 많은 분들이 홍종학 후보자는 같은 우리 여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다. 또는 뭐 오늘도 새꾸라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세금 미꾸라지. 그런데 그 새꾸라지라는 표현을 쓸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던 일부분들은 또 홍종학은 괜찮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장관 후보를 뽑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이중자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종학 후보자가 뭐 임명되든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은
법이 중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일관된 삶을 살아왔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뭐 아직 하고 있으니까 뭐 논란이 계속되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진성훈 전 의원께서는 부적격하다.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게 자, 한 분의 장점이 단점을 덮을 만큼 대단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홍종학이라는 그 인물이 그런 단점을 갖다가 다 감싸 안고도 할 만큼 뛰어난 분이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일관되고 소신 있는 분들을 왜 추천하지 못했는가 비판하고 싶습니다. 김현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저는 뭐 홍종학 의원하고 지난 19대 때 같이 의정 예. 활동도 했고 그분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정책위 수석 부의장하고 네. 그다음에 그 기초연금 문제를 아마 그때 강기정 의원이 이제 그 책임을 맡고 홍종학 의원하고 김용익 전 의원이 같이 이제 그 야당 지금의 야당 조원진 의원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일단은 뭐 앞서 진성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마 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은 뭐 잘했다 내지는 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금 공백 상태가 가장 길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장관이 좀 인선이 돼서 그 600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그런 요구들을 좀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뭐 박성진 후보 전 후보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을 추천했지만 예.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안 점들이 하시려고 있었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럼 그렇게 인물이 없냐, 인재가 없냐라고 이제 비판도 하고 하시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정책과 자질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도 차분히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외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위원장께서도 뭐 여러 정황을 다 파악하고 노련한 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코멘트하고는 상임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에서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네, 당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은 있고요. 저희가 뭐 그것조차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여야가 공방안이 알겠습니다. 펼칠 때는 뭐 논의가 되겠지만 예, 저는 뭐 그래요.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임명될 수 있다고 보시는? 글쎄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청문회 마무리 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민주당도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 지난번 후보자의 경우에도 장고 끝에 악수둬서 낙마했는데 네. 또 이번에 국회의원 불패 신화를 또 무너지나 이번에는 최초로 이런 걱정이 나올 만큼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취임 6개월인데 아직까지 장관이 다 임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나라로서도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홍정호 후보자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보여주는 자세도 저는 조금 더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뭐 계좌 금융 거래 관련 뭐 서류를 조금 내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내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만 더 이 국민들의 그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것보다도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오늘 굉장히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막 틀어주면서 질타하는 이제 청문위원들의 모습을 잠깐 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언행 불일치,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과 참신함 이런 거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청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임명은 강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법이라든가 탈법 없으면 이제 마지막 장관이니까 좀 임명하는데 이제 야당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에요? 글쎄 불법 탈법 없다고 그러면 이 많은 문제 제기된 것과 논란과 이런 것들은 그러면 불법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아마 임명 강행할 거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요, 이거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적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적폐라는 것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재산을 증여한다.
어머니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정리한다. 그리고 세금은 냈지만 쪼개기로 냈다. 이런 것들은 건너뛰기 정려, 쪼개기 정려. 과거에 재벌들이 뭐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들한테 뭐 추수할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온당한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을 했던 분들이 이 홍종학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괜찮다. 이건 절세 방법이다. 또 예를 들어서 국제종합교회 보냈다는 이런 문제인데 뭐 어쨌든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왕이면 왜 이런 사람을 했나에 대해서 비판은 앞으로 두고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5일 날 들어오시죠? 그때 와서 아마도 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이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 주제 화면부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our shared prosperity, and our sacred liberty. Our eyes are fixed to the north and our hearts praying for the day when all Koreans can live in freedom.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필요한 문제 제기였다는 것도 더욱 굳건해진 한미 동맹으로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고한 안보 태세는 화려한 수사나 표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이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의견을 모은 만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존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안. 문재인 정부의 손익계 전선은 과연 어떤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좀 전에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연설문이 명연설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 와서 야, 또 돌발 발언하는 거 아니냐 많은 우려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어도 쓰고 아주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 하여튼 평가가 있는데요. 자, 평가를 좀 해보죠. 먼저 우리 김현 전 의원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인데요. 짧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박 2일이란 기간이 꽤 길었던 일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부터 뭐 일본과 중국과의 의전 내지는 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서 저희가 좀 이렇게 우세스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했죠, 그런 불식을 일단은 일소에 해결한 거다,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 늘 야당이 좀 공격적으로 또는 좀 과대하게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안정감 있는 외교를 통해서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라는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본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이제 국회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얻었던 그런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그런 회동이었고 만남이었다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 김정숙 여사요. 김정숙 여사님의 멜라니아 여사하고의 그런 이제 두 분의 만남, 특히 이제 곡감 같은 거 이제 직전에 직접 말라서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이제 선물하고 이랬던 부분이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포근한 느낌과 정겨움을 함께 이제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레터를 보냈는데
멜라니아가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와의 지지를 보내고 관계를 계속 맺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소위 그 내조 외교가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국빈 만찬 때 이용수 할머님과 그 위안부 트럼프 할머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포옹하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감동과 이런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독도 새우도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 국회에서 연설할 때 멜라니아 여사를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한 멜라니아 여사를 소개합니다. 또 이렇게 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 김유정 전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죠. 그리고 일본에 2박 3일 있었던 거에 비해서 1박 2일이란 짧은 기간이 우리에게 조금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네. 우리를 좀 홀대하는 건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었죠. 그러나 1박 2일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뭐 보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양쪽 다 윈윈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그 실천적인 해법은 결론적으로는 얻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선언적이었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북핵 트럼프 문제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순방의 목적이 일단 북핵 문제, 그다음에 무역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와서 일본에서도 많이 얻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기 판매하기로 네. 약속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리를 챙겼다. 비즈니스맨다운 실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굉장히 지금 확정적으로 해줌으로써 이 문재인 정부의 그간 뭐 야당으로부터 공격도 받았고 여러 가지 조금 우왕좌왕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네.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일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뭐.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그런 것들이 서로 뭐 정책이 많이 어긋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한미 간의 입장이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간극을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을 양 국가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 어떤 게 있었겠어요, 저는 뭐 만약에? 그렇죠. 근데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북한의 핵무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비핵화나 그다음에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저지할 만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고 무기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 평택 미군 기지에 네. 가가지고 굉장히 또 깜짝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함으로써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 돈독한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한미 동맹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난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전 노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어떤 원칙의 재확인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을 이제는 조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확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진영 교수님. 예, 근데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은 게 그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이나 보수의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보였다고 보는 게 김 의원은 처음 나오셨다고 축해. 아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문재인 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방송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핵의 해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북한이 바른 생각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해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만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네. 평창 올림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 외교 라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백악관과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왜냐하면요. 아베 총리만 해도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공을 들였지만 네. 첫째 날은 악수를 했지만 둘째 날 경제 문제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두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공동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다음 날의 모습 같은 걸 보면 차라리 1박 2일이 잘 됐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도 아주 품이 있었고 절대 트럼프는요 심지어 기자회견할 때 아베 총리한테 오케이 하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도 잘 산다는 걸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조 기자회견 때 이미지라든지 국회에 있을 때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시리어스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저는 아마도 이 공동기자회견문이라를 발표할 때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양보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는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지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상당히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다른 걸 떠나서 국회 연설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하고 조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속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북핵 해법 물론 뭐 아쉬움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도의 해법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 보수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않는 국민들이조차도 이번에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뭐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가가 다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이제 최첨단 무기를 또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 또 상당히 불씨가 될 수 있고 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건너야 될 강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죠. 6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꽤 이제 그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 저희 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동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이제 졸속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해서 그것이 이제 갈등 과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드는 현재까지 배치된 것은 도리가 없고 다음부터 추가 배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산불 정책을 가지고 이제 중국과 한국이 이제 외교적인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나 아니면은 백악관에서 한 얘기와 실제로 그 FTA를 논의하는 대표부 책임자들 간의 논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첨단 설비를 들여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이제 후속 배치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은 한국 기술과 한국 장비가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일정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무기 체계의 현대화 또 더 나아가선 작전 한수권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진행된 거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일본과의 관계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문제다. 문제는 그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한 기자가 그 방송 기자 같은데 그 당신 평택 기지에 갔을 때 보지 않았냐? 우리 구조원 했다. 이 무임승차로는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난 미국 대통령이라는데 대충 그 부분을 크게 반발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놀란 게 그겁니다. 일단 CNN이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보도한 거는 트럼프가 아주 만족해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무기를 사주기로 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FTA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톤 다운됐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25년 만에 이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5년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실 왔는데 그때 아버지 부시는 한국에 와서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한미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을. 그때는 한국 무역을 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25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혜 평등.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력 경제력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전에 중간에도 클린턴, 오바마, 아들 부시가 다녀갔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으로 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딱 한 번 온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을 했다는 거는 아마도 한미 FTA조차도 저는 물밑으로 앞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한국이 나름대로 뭐 이 기선까지는 제압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상당히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본은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예. 각기 다른 발표문을 냈습니다. 백악관과 일본 정부가.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트럼프 백악관에 보인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물밑으로 알겠습니다. 조율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김정주 의원님, 지금 이제 APEC 회의에 갔잖아요. 네네. 대통령. 네. 이제 그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혁상시키고 네. 뭐 공동 비전까지 발표했는데 이제 APEC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시진핑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은 오래지 않을 거예요. 네.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들고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대협도 가보고 명동도 나가보니까 정말로 이 유커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정말로 이 중국인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알겠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예.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로 내국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31일 날 이 산불 정책 가지고 네. 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그 합의한 거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과는 아마 물밑으로 그런 점에서 동의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해빙 무드 그리고 네. 앞으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해빙 무드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산불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이 훈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타임리하게 아주 적정한 시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국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예.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군요. 네. 전에 근데 김성주 의원 나오셨을 땐 진성호 전 의원님 날쌘 비판하셨는데 여성 패널이 나오니까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이 면도 있어요?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 또는 네. 외국 정상이 한국으로 오면 이때는 저는 뭐 진보 보수가 별 의미 없다고 보고 또 예. 하나는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만나는 거 11일 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에 순방하는 이유는 제2의 중국을 찾는 겁니다. 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6억 4천만 이 아세안 국가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근데 시진핑 만날 때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미 만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과 트럼프, 시진핑과 트럼프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시진핑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북핵 문제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도와준다면 북핵 해법은 가까워질 것이다.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 외교도 중요한데 지금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동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0개 전 세계 200개 정당 대표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가 하는 그래요?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외교 그다음에 정당 외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중 간의 그런 갈등, 외교적 갈등이나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데 저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가겠네요? 네, 추미애 대표님이 가시도록 혼자 되었습니다. 가시나요? 지금 그때가 대변인 같이 안 가시나요? 대변인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이 가시겠네요. 그럼. 네. 그러면은 저 시진핑 주석도 만나시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 좀 하시죠. 네, 시진핑 주석한테. 자, 하여튼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세 분 패널께서도 여러 가지 아주 전향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죠. 제 모든을 단체 의원 여러분, 정치
정치적 소신이 달라서 일시 변경했던 분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폭주 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정선을 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좌파 정권의 폭주에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할 수밖에 없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뜨거운 주제죠. 바른정당 분당, 야권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되나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여튼 정치권을 끄게 다룰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좀 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보수 대통합입니까? 아니면 그냥 복당 복귀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예.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이 탈당과 이제 새로운 정당 창당과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으로 말미암은 건데요. 일단 저 장면도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 15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 복당식을 하는데 네. 예정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시작됐는데 홍준표 대표도 좀 늦게 왔고 또 그 전에 김무성 의원조차도 좀 늦게 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도 저분들은 저 자리에서 복당하는 걸 갖다가 기자들이 굉장히 세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복당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복당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힘을 길러가지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하고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하자. 이 목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복당식이라는 저 행사 자체는 기자들에 따른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서로 마이크 잡겠다는 분도 적고 네. 조용히 넘어갔다는 건데요. 결국 저는 앞으로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지우느냐인데 오늘도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갔다고 합니다. 대구를 간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저 행사를 하고 가서 이제 이해를 구한 겁니다. 네. 그 요지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보수 정당이 살아야지 결국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삽니다. 뭐 이런 메시지였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는 뭐 하나 두 개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여정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적어도 뭐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보수 정당의 어떤 이 파워라는 거는 상당히 좀 쭈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힘을 모으자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자, 힘을 모으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자체는 굉장히 미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이 세력이 커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중간 단계인데 다만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 둘이 이제 문제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한국당에 복당한 저분들과 손을 잡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힘은 조금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은 명분이 없지 않냐는 비판을 하는 것도 저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분 없다고 보세요? 명분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을 포함해서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이 복당에 대해서 이거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여론조사가 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거에 대해서도 지금 복당한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걸 보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저거는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것도 국민들이 뜻이거든요. 네. 그럼 저게 맞춰서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장면에 보면 묻지도 예. 못하고 저렇게 조용히 그냥 복당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의원께서요? 12월 달에 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을 때의 네. 명분과 지금 다시 이제 재입당이라고도 하고 복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돌아갈 만한 명분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아무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이다. 이게 오히려 맞는 얘기 같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홍준표 대표나 또 김무성 전 대표의 일성은 좌파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다.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하나의 공통점만 있으면 뭉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세우고 싶은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이렇게 무상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애둘러서 이제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정치가 무상한지를 이제 아셨는지 네. 오히려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 바른정당이 이제 대선 패배하고 이해운 대표의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위기 예. 상황에 처해지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당이 네, 뭐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또 친정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따졌을 때 정말 100% 실리만 챙긴 것이죠. 내년 지방선거도 걱정이 되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걱정이 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위원장이 겹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바른정당의 원외 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한 50여 명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원이나 또 뭐 기초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 또 이제 권력 투쟁이 또 한 번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겉으로는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하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에서의 어떤 파워 게임은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좌파 정권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가 네. 국민들의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복당하면서 명분을 좌파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명분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해서 제명당했죠. 예. 제명당해서 탈당은 안 했어요. 네, 예. 제명당했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없이 그냥 정치적 선택으로 된 건데 네. 결국은 그거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9분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뒤돌아선 것은 정말 저 정도가 될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분노가 높아지고 탄핵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보수 대통합이다. 보수 대통합이라면 새로운 세력과 집단과의 뭐 일정 정도 연대나 통합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기존에 같이 함수법을 먹다가 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러니까 대통합이라고 붙이는 건 좀 안 맞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파 정권의 질주를 막기 위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민망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또다시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 역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놓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는데 유독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색깔론이나 아니면은 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좀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고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이제 116석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민주당이 121석이죠. 네. 그럼 이제 5석 6석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일당이 바뀝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좀 걱정이 많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아직 발생은 안 했기 때문에 미리 뭐 그 부분에 추가 대해서 탈당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뭐 일당이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고요. 국회의장은 뭐 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또 다른 한편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국민들이 어떠한 정치를 원하는지를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김현 전 의원께서 보던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끝? 이제 안 가? 그렇게 될 거라 보세요? 저는 뭐 유승민 대표가 11월 13일 날 선출되고 바른정당이 체제를 정비하면 일시적으로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뭐 이게 힘쏠림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린다고 치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유승민 대표 체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놓고 보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일은 좀 그닥 그렇게 어떻게 될 것 변수가 같아요? 일당이 국민의당과 바뀔 바른정당은 정도의 어떻게 될 변수는 것 아닐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그것도 가장 궁금해요, 아주. 그렇죠. 뭐 국민의당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도 하실 텐데요. 이 순간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당사자는 유승민 의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남아서 내가 이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했던 유승민 전 대표를 끌고 나온 사람이 김무성 맞아, 전 대표 아닙니까? 김무성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겨두고 또 본인이 들어가서 글쎄 말이에요. 좌파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다,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참 정치가 어처구니 없다. 정치 무상보다는 이렇게 아무 정말 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 정말 이해하고 싶고요. 유승민 대표 전 대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11월 13일 후보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아, 네, 예, 네, 예. 과거에 예, 이제 알겠습니다. 호칭이라서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새누리당 시절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판단하기에 네. 그 임시 지금 봉합된 상태거든요. 바른정당이 남은 11명의 의원들이 네.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걸 해보겠다. 그거를 해보자라는 그 의총의 논란 끝에 경론 네. 끝에 지금 잠시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의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는 걸로 임시 지금 봉합된 상태인데 그게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주영 저는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남아 있는 분들이라 네. 국민의당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제각길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저는- 대변인 안 하시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갈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18대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전부 다 민주당, 국민의당이 한 식구였죠. 네. 그때를 생각하면 이 MB 정권의 그때야말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함께 그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 그 상황과 지금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이 부정부패 뭐 잘못된 것들이 들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무리 기계적으로 그 이를테면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네. 과연 정서적으로 이게 이 화학적 유기적 결합이 돼서 정말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그 다음 총선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그렇게 아니요.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원내 3당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교섭단체. 그리고 국민의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121석에 116석 네. 그리고 122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21일 날 저희가 또 무슨 뭐 끝장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흔들림 없이 제3당의 위치를 지키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님한테 여쭤보는데 아니 그 솔직히 속내는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 몇몇 분들은 민주당하고 좀 같이 하려고 생각 많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나요? 원하고 있나요? 저는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당이 아마 지금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국민당끼리만 걸요.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면요. 지금 굳이 합치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 때 자력 갱생할 수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만약 지구당 위원장 저쪽이 현역 의원이고 내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을 하더라도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면 내년에 우리 할 만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도 속내는 반드시 뭐 합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관계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선거를 통해서 재편된 정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일부가 불만을 가지고 나왔다가 만든 당이 아니라 선거 때부터 다른 정당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민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은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생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 정당사에서는 보기 드문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바른정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점점 더 커졌다. 처음에는 30여 명이었지만 이게 50명까지 커졌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점점 그동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지켜보고 있다. 비판해야 된다.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정부라 하더라도 비판 세력은 필요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인기가 높고 지금 민주당들 지지율이 45 내지 50% 나옵니다. 정당이 120석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야당은 손을 잡고 우리가 더 강해지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까의 문제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합치는 건 뭐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과 달리 지금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10,000명 아닙니까? 그 정도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흔들 수는 없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저는 궁금해요, 제가. 지난 대선 후보 때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었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이렇게 스킨십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나가는 의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는 게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떼져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 바른정당은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보니까 뭐 좀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른정당 안에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실리만 취한다. 그런 건가요, 민주당? 이제 뭐 진성원 얘기는 뭐 그 당과 가까웠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그 뭐 건전한 보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기치를 걸고 나서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도 대선 기간 중에 13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9명이 또 탈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그 의원이 뭔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 흔들기가 시작된 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뭔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안 맞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좀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간의 그런 설전이 김무성 개가 생겼다고 또 그러더라고. 수면 밑으로 잠시 이제 가라앉은 거지만 언젠가는 불거질 것이고요. 친박과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좌파를 얼마나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간의 이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의 이 논쟁이 이제 좀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면 또 저는 분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견이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되고 당과 청와대가 또 인사와 정책과 같이 가지만 그래도 실패한 경험 또는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정당과 당, 청와대와의 그런 교훈을 삼아서 저희가 그런 갈등 과제를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현 의원님 봤을 저는 때는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계속 예, 잘 지킬 해나가야 거라고 돼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빠져나가도 저는 지킬 거라고 보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방선거도 있지만 이분이 보는 것은 또 더 크게 보면 대선까지 보는 거고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본인이 바른 정당을 가져가면서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계 개편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움직임이 있을 국민의당하고 거라고 같이 합치지 봅니다. 말고요.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판이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또 저는 뭐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있다고 보기 혹시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좀 데려올 분 없으세요? 지금? 아니요 그런 얘기도 좀- 그런 방식의 정치는 안 해요?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촛불을 경과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탱해주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국회의원 한 분, 두 분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저희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국민의당하고 통합 문제도 그런 생각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오고 가고 의원들이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어떤 책무가 굉장히 저는 더 막중해지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협치 없이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이 힘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고 아마 뭐 그렇게 가겠죠. 민주당과도 그렇고 지지할 부분은 지지하고 그래서 그런 이 협치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어떤 책무가 더 막중해진다. 정말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진전된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인적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인위적 정계 개편 네. 민주당에서 이제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누가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생각하고 계세요? 국민의당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뭐 그냥 낭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물밑 작업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이런 아닙니다. 얘기들이 합니다만은 뭐 없길 바랍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을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한국당은 한국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민의가 만들어준 이 3당 체제가 조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국민의당 네, 같은 확실히 경우는 말씀해주세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저는 짜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자 일부 의원이 나가더라도 만약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30명 정도만 가자 그러면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한국당 가는 분들은요 지금이야 내가 뭐 서자 취급받지만 1년만 기다려봐 내가 잡을 거야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동서고금에 어떤 깨끗하고 잘하는 정부도요. 네. 10년 지나고 뭐 5년 지나고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보면 알지만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거를 갖다가 오래 했던 정치인들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또 바른정당 일부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네. 그런 거고 자유한국당은 저런 건데 좀 다른 이유가 내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어느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거 해소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소모적인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 민주당은 제가 지금 너무 지지율 높이 나온다고 오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오늘 홍종학 청문회에서도 보지만 하나 알겠습니다. 둘 지금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저는 좋은 의미에서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미 허점이 좀 홍종학이 아까 처음에 했어요. 홍종학 후보자에게.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예. 그걸 포함해서 하나 둘 처음에는 안 보이던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조심해야 돼. 또 하나는 좌파 우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좌파 우파는 좌파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단어 하나에 신경을 썼습니까? 레프트 라이트는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고 그건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잘하면 국민들은 박수 치겠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인위적 정계 개편 이런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태로 갈 것 같다. 김현 전 의원을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뵌 것 같은데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대변인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변인 때 원칙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항상? 제 생각도 많이 얘기했죠. 아니 대변인 이 성명은 자리에서는 아니, 근데 무원칙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예. 이제 저는 그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을 끌고 갈 거다. 왜냐?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네. 모종에 뭐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모종에 예. 뭔가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제 21일로 있던 끝장 토론이 20날로 이제 하루가 앞당겨졌고요. 네. 지금 그 바른정당은 이제 뭐 대강 정리가 돼 13일이면 정리가 되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권 의원들과 그다음 중진 의원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상당히 거칠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봅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다. 아니요, 그건 그거가 아니에요? 아니라 바른정당과 오겠다 한 국민의당. 분 전화 온 분 없습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확인한 거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겠습니다. 당을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안 깨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아요. 네, 한두 일단. 달에 네. 한 번씩 이런 뭐 내부 갈등 이거는 저는 뭐 건전한 갈등이라고 다시- 생각하고요. 다시 또- 저는 그 저는 뭐 근거로 문제 없이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합니다. 만들어질 때 김한길 당대표하고 안철수 안철수 대표 할 때.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했던 그 경험을 안철수 대표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13일 이후에 예, 저는 그런 유승민과 변화, 안철수가 예. 전격적으로 한다. 뭔가의 가능성도 있지 하여튼 않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기로 하고요. 저희 그 사진 한 컷 다 네. 있거든요. 준비해 오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우리 김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네. 앉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약간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근데 이제 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꽉 안아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추석 연휴 때 정말 전국을 강타했던 I Can Speak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저분이 올해 아마 90이 좀
넘어가는 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만 있으면은 항시라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고 두 번째는 어느 한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독도 새우 맛이 어떠냐는 질문에 상당히 고소했다. 근데 그것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그 독도 새우가 뒷맛이 아주 깔끔하고 고소하다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런 이제 수모를 네. 당신이 당했는데 그렇죠. 만찬에서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포옹도 하시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네. 다면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 고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네. 저 짧게 한마디만 아, 그래요? 추가하면 사진 한 컷 얘기하셔야 아니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 빼시겠습니까? 아니, 추석 때 아, 저도 아. 3대가 저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근데 이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타케민 행정관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책을 쓴 분이 그 행정관을 안다고 보지만 이게 타케민 행정관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벤트라고 비판도 물론 받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박 3일인 아. 일본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1박 2일 했는데 일본이 더 발끈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그 짧은 메시지는 참 잘 아니,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커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 커요. 잘하는 실제로. 이런 건 잘하는 이거 거예요. 그동안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 진성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관이라는 중한 자리의 인물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 제도도 보수 정권 때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생활이나 또는 다른 과거의 무슨 일 때문에 장관하기 요새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뭐 도덕성 논란이나 사생활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런 뭐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지금 되면 장관을 여당입니다만 장관을 장관 한번 해도 추천해 중요한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대탕평의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 워낙 친하세요. 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 주현미 씨의 노래 중에 또 만났네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또 만났고 복당도 허용했는데 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정우택, 홍준표 대표 얘기하고 있고 이 재입당한 복당 네. 혹은 뭐 김무성 전 대표는 굉장히 조금 뻘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네. 뭐 30분으로 늦췄다가 10시에서 30분 늦추고 15분 또 지각하고 계속 이러면서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또 발언하려고 하니까 그거 내 마이크다라고 또 이렇게 그래요? 네 거 써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뭐 그냥 신경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 입당식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건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실리를 채우기 위해서건 간에 네. 어떤 이유로든 다시 다 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 그 내부의 갈등과 이 분란보다는 좀 정리할 건 제대로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해야겠죠. 김무성 의원이 모든 비난은 감수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좀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유익했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바쁘십니까? 미국에서 연결해서 할까요? 아, 다음 주 미국 갑니다. 진짜로요? 네. 14일부터 19일까지 저희 추미애 대표가 아, 그래요? 예,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조정해야겠네. 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제가. 네. 하여튼 예, 네. 하여튼 다음에 나오시면은 아니면 야당 둘이 합니까? 하여튼 그건 뭐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나오시면 원칙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무원칙하게 얘기하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오늘 괜찮으셨죠? 원래 김현 대변인 성명은 굉장히 날카롭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톡쇼는 또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아니, 부드럽게 대하시니까요. 다음에는 좀 날카롭게 성명서처럼. 아니 워낙에 진성호 의원님이 너무 부드럽게 대하신 것 그리고 같아.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날카로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만 앉으면 그래. 김성주 전 의원도 그랬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진성준 전 의원하고 할 때는 조금 사실 재밌었는데. 뭐 그냥 뭐. 예, 근데 하여튼. 그때는 대선전 아니었나요? 진성호 의원. 예, 그렇죠. 네, 대선전. 하여튼간에 뭐. 대선 네, 지났습니다. 네. 예, 하여튼 두 건의 인사청문회 또 바른정당의 분당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여야 정치권은 이번 한 주 무척이나 분주한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더욱더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가 늘어난 429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국민들도 꼼꼼하게 또 국회에서도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또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